예, 정말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하겠다. 네가 해라. 다들 양심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내가 이 나이 먹고서도 시집살이를 당할 일이 있겠니? 아니 늙었으면 곱게 죽지. 왜 수술까지 해서 살아남겠다고 용을 쓰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있다고? 어머님, 나이 90세시면 살 만큼 다 사셨잖아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 당신 어머니였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말이야 아들로서 수술해서 힘든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반기를 들고 나서. 웃기고 앉아있네. 그게 당신이 모시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모시는 거야? 내가 모시는 거지. 당신이 허구한 날 일 때문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 나한테 어머님 모시고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라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엄마는 징징에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곱게 눈 감으셨는데 어머님은 아니잖아. 요양병원은 왜 싫다 하시는 건데 끝까지 나 고생시키겠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시할머니를 두고 대판 싸우시는데 아주 그냥 침이 파파박 튀기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은 그 가운데에 껴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마냥 어쩔 줄 모르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진짜 웃기는 게요. 그걸 왜 우리 집에 와서 싸우고 있냐고요. 세 분이서 합의를 보던가 하면 될 일을 굳이 배경에 저희 부부를 두고 싸워야 했어야만 할까요? 제 나이 38살, 우리 시어머니 나이 67살, 시할머니 90살, 3대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서로 삿대질해가면서 싸우는데 그 가운데에 끼어들어서 중재를 할 용자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시할머니 모셔라 하는데 시한폭탄 들러붙은 거나 다름없는 일 아니겠냐고요. 그 말에 저도 얼음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니까요. 저희 시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양어장을 하시며 어업을 하시는 분이라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살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제주도에 내려가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보겠다는 말에 우리 시어머니 패기 있게 제주 라이프 꿈꾸며 내려가셨다가 2년 만에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면서 못 살겠다고 다시 서울로 오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덕도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평생을 같이 살던 부부였는데 그 환경이 도저히 못 견디기 힘들다며 올라와 버리신 시어머니가 철없다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사실 이유라는 것도 좀 단순한 편이었어요. 정 혼자 모시기 싫으면 말이야. 당신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말이야. 당장 애들한테 떠넘기는 건 잘하는 짓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잖아 어머니. 수술까지 해서 힘든 우리 어머니 당신이 제주도만 내려오면서 딱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나는 말이다. 친구들도 만나고 백화점도 다니고 호의호식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제주도는 시골이어도 너무 시골이야. 아니 그 큰 섬에 백화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제주시에 있는 그 공항 근처만 발달이 되어 있고 다른 동네는 가로등 하나 찾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도시가스조차 없어서 LPG 가스 충전해서 쓰는데 이게 사람 사는 곳 맞아? 쓰레기 버릴 때도 차 타고 나가서 버려야 한다고. 그걸 어떻게 살겠냐고. 난 못 살아. 당신이 무슨 공주야? 어? 친구들 보고 가끔 골프 치러 내려오라고 하면 되고 말이야. 백화점 요즘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잖아.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것만큼 노후를 즐기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주 보기 겨웠지. 아우 싫다고. 지금 서울에서 빌라 하나 얻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거야 좋다 이거야. 막상 가서 살아봐라 그게 좋나. 해무도 자주 끼고 비도 맨날 오고 뭐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삼시세끼 다 먹는 당신 밥 차리느라 바깥 구경도 못해. 도시형 인간인 나는 절대 거기서 못 살아. 거기다가 정년 퇴직하고 갑자기 물고기 잡겠다고 제주도에 가버린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 가족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그렇게 제주도에 훌쩍 가버린 시아버지랑은 못 산다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면서 2년이나 시간을 보내셨죠.
근데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시할머니께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인 게 마을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발견이 되어서 큰 수술을 받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나이 먹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후유증이 남지 않았겠어요. 거동도 불편해지고 혼자 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무서워진 시할머니께서는 자식이랑 같이 살아보겠다 하신 거죠. 하지만 제주도에 가자니 시아버지가 일이 바빠 시할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한 거죠. 시어머니가 서울에 얻은 빌라도 따지고 보면 시아버지 돈으로 얻은 집이었으니까 시아버지도 배짱을 부린 거예요. 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시어머니가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어머니는요, 한평생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로 연명을 하면서 살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시아버지 돈으로 지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약점 잡아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한 거고요. 그럼 시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혼하자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긴 했죠. 별거를 하고 지내면서도 왜 이혼을 안 하시나 했었는데, 두 분이 또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어업을 하고 있다는 그 양어장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버지가 또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랍니다. 공무원들은 투잡을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어업일을 하고 싶고, 어업일이라는 게 기본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시어머니 명의로다가 사업장을 차리셨던 거죠. 정년퇴직을 하기 5년 전부터 미리 기반을 다 잡아놓고 퇴직을 하자마자 제주도로 싹 날아가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방송에 나오는 제주살이를 보고 환상에 푹 빠져서 따라갔다가 2년 만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외치시고는 서울로 나왔죠. 명의가 전부 시어머니 명의였으니까 시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작은 빌라 하나 얻어주신 거고요. 거기다가 두 분이서 평생 살아오셨는데 이런 거 말고도 엮여있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혼은 절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못할 거 뻔히 아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는 시집살이 못한다고 배를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시할머니 절대로 못 모시고 산다 하시면서 저랑 남편에게 은근슬쩍 떠미신 거죠.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글쎄 나이가 90살이면 얼마나 살지 모르는 건데 몇 년만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할머니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 시할머니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산 너머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뜨끈한 쌀밥 먹여서 같이 학교까지 매번 등교를 해주셨대요. 밤에는 불 켜고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옆에서 감시를 하시면서 바느질을 하셨다고요. 거의 뭐 한석봉과 그 어머니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뒷바라지해서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공무원까지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는 서글서글하던 둘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 커서 비명 행사를 한 이후에 시할머니께서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셨었대요. 하긴 자식을 잃은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상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시할머니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이미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큰아들이라고 시아버지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고 작은 아버님은 서울에 취직을 해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글쎄 시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를 또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기억이 치가 떨렸는지 가끔 시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있었죠.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는 어쩜 그렇게 도련님 보기를 남 보는 것처럼 대해. 당연히 우리 둘째 아들도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며느리면 말이야. 나서서 먼저 도련님 혼자 살지 마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떻다고 원룸 얻어서 나가라고 그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죠. 뭐 저만 불편하겠어요? 도련님도 당연히 불편하시겠지요. 빨래 같은 것만 해도 도련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아들 빨래 해주면 되는 건데 뭐가 불편해? 걔 사는 집에 한 번이라도 가보길 했냐? 반찬 같은 건 해줄 생각 해봤어? 걔 사는 집이 말이다. 허름해도 너무 허름해서 내가 마음이 다 찢어지게 생겼더라. 내가 밥을 해먹여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우리 아들 챙겨주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으이그 내 팔자야. 어머님, 저도 신혼이에요. 그이랑 같이 알콩달콩 살아도 모자랄 신혼에 어머님 모시고 사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셔요.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냐고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결혼을 안 해? 지금 나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암시롱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주 뻔뻔하기 그지였구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결혼 5년 차에 작은 아버님이 글쎄 비명 행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때 시할머니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 종일 울고불고 하셨었대요. 어머니, 그러다가 탈수라도 오겠어요. 이제 그만 눈물 그치시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동생은 가슴에 묻어주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길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퍽이나 그놈이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다.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가버렸는데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어디 떠날 수가 있겠어. 구천이나 떠도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 되겠어. 어디 지방에 가면 총각 귀신들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는 절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거기 가서 짝이라도 지워줘야지. 아이, 총각 귀신 결혼시키는 영혼 결혼식이요? 아니 어머니 무슨 처녀 귀신 된 짝 찾으러 가시려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이거야말로 저랑 남편 피말리게 하는 짓이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짝지 찾아주겠다는데 네가 뭐가 참견이야. 내 알아서 할 테니 너한테 처녀 귀신 찾아오란 소리 안 하마. 우리 시어머니 길을 아주 쏙 빼놨었대요. 결국에는 작은아버님 생각에 내내 괴로워하시다가 서울은 복잡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며 둘째 아들 죽은 게 억울해서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하시고는 평생 아들 둘 키운 충남에 있던 원래 살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글쎄 근데 그 집이 또 대박이거든요.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아궁이를 떼던 집이었는데 거기로 내려가신다고 하니 우리 효자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겠어요.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구들장 있는 거 다 드러내서 보일러 깔고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그땐 이미 우리 남편이 태어나 있을 때였어요. 여보, 리모델링도 돈이 되는 선에서 해야죠. 우리가 지금 애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가진 돈 다 쏟아부어서 어머님 집을 고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달달 떨면서 지내게 만들어? 그럴 수 없지.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우리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공무원 월급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다 쏟아부어서 공사를 하고 앉아있으니 우리 시어머니 복장이 터질 수밖에요. 근데 글쎄 그 와중에 옛날 집이니 아궁이 있는 집이라 부엌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 부엌은 손 안 보겠다고 시할머니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집에 가면 아궁이에 큰 솥단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으니까 옛날 TV 자료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하지만요. 먼지 뽀얗게 들어서서는 안 건드린 지 최소 10년은 넘어 보이는 부엌만큼은 사수를 했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 부엌을 사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던 우리 시어머니도 완전히 기겁을 하고 말았대요. 명절에 내려와서 제사 지낼 준비해라 하고 시키기라도 하면 그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해야 하는 건 줄 알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리모델링 하는 김에 무조건 부엌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집안일의 생명은 부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부엌이 집안에 있고 편해야지만 밥을 할 맛도 나는 거지. 어머님이 밖에 있는 부엌까지 가서 아궁이에 불 떼어가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당신이 다른 건 몰라도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집안에다가 부엌을 설치해야 하는 게 먼저야.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밥 한번 차려놓으면 저녁까지 드신다고 아궁이 써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엌은 절대로 없애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 그럼 그 부엌은 내버려 두고 집안에다가 새로 부엌을 설치하라니까. 아니 누가 요즘 밥하러 밖에 나가냐고. 집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겨울엔 그리고 얼마나 추워. 사방팔방 문도 없이 다 뚫려있는 부엌인데 무조건 집안에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 들여. 듣고 보니 또 그런 거 같네. 근데 어머니께서 바깥 부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공간이 아쉽긴 하지만 집안에서 요리하는 게 편하긴 하지. 결국에는 아궁이 되던 그 부엌은 내버려 두고 집안 리모델링 하면서 신식 주방 하나 더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시어머니 혹시라도 옛날 부엌에서 일 시킬까봐 그 부엌 없애고 싶어가지고 시골에 가끔 내려가면 그 바깥에 있는 부엌 근처에서 서성였나 봐요. 그럴 때마다 시할머니가 등짝 때리면서 아궁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아궁이 위에 얹은 솥단지가 사실은 금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으면 이렇게 달달 외우고 있겠냐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라면 학을 떼는데 옛날 사람들은 원래 며느리 알기를 내 종같이 여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데 시할머니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나마 저는 일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생활비 받았으면서 평생 집에서 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잔소리를 오죽했겠냐고요. 게다가 신혼 초에는 같이 살았다는데 당연히 더 심각했겠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오죽하니 맺혔으면 나이 90살에 큰 수술까지 받아서 거동조차 힘든 이빨 빠진 호랑이인 시할머니 죽어도 못 모시고 산다고 시아버지랑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다시 개차반인 싸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돈 벌어다 주는 내가 우리 엄마 좀 모셔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진짜 기도 안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런 걸 왜 설득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아서 척척 모시고 살겠다고 나서야 정상 아니야?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손을 들고 지원을 하겠어. 아니 전 그러면 제주도로 모시고 가던가. 물 좋고 공기 좋고 응? 제주도 청정 지역이라며 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며. 거기다 모셔.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뭐 아는 이웃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니까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오지랖 넓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은 이웃 하나 왜 못 사귀 어때? 언제는 뭐 옆집 누구네 뒷집 누구네 다 챙기고 있더구만. 아유 아주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당신도 아주 헛짓거리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야. 챙길 건 못 챙기고 이리저리 퍼주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랑 내가 평생을 살았다는 게 용하다 용해. 당신은 거의 뭐 40년을 넘게 살아온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실망이다. 아니 당신이 내가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이 있어? 그리고 말이야 내 나이도 이제는 칠순이야 칠순. 내 나이에 내가 시어머니 병시중 들면서 살겠냐고. 나도 지금 내 앞날이 캄캄한데 이러다가 내가 병 걸려서 먼저 죽을지도 몰라. 100세 시대에 당신이면 아직 청춘 아니냐? 그러면 우리 엄마를 다시 충청도에 모셔?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언제 죽나 날만 기다리라고 해? 아니 남들도 다 요양병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머님은 왜 못한다는 거야? 요즘 요양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당장 그런 데 모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시킬 생각을 해? 당신도 결국에는 나를 그냥 병시중 두는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말년에 우리 엄마 가족 품에서 모시고 살고 싶다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월급 한 번을 안 가져다 준 적 있어? 그 자식들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게 돈 따박따박 갖다 주면서 가장의 노를 평생을 해왔으면 마지막에 우리 엄마 가족 품에서 편하게 쉬시다 가셨으면 하는 내 마음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잘 알면서 그래? 겨울에는 나한테 찬물에 손빨래하라고 손 꽁꽁 얼어가는데 감시되고, 밥할 때도 말이야 같은 반찬 같은 국 올라오면 밥 안 먹겠다고, 먹을 게 없어서 밥 못 먹겠다고 난리치는 양반이었어. 아주 그냥 두 분이서 과거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싸우는데 이거 영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내용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저도 입 다물고 있긴 했지만 이것도 길어지면 눈치 보이는 일 아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분이 싸우는 장소가 바로 우리 신혼집이고,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죽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겠냐고요. 결국엔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은 서로 비난밖에 안 되니까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서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 며느리야, 너는 이 대화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 불똥인 인간은 아주 무조건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죽어도 싫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잖니. 요즘 요양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저 인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돈 없어. 요양병원에 다달이 200~300만 원 넘게 내고 당신 생활비 주고 나 생활비 쓰고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줄 알아? 지금 내가 돈이 억만장자처럼 있냐고. 지금 물고기들도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죄다 죽어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사업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져.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은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시잖아. 그러길래 왜 어업을 하겠다고 그 큰 돈 쏟아부어서 양어장을 차리냐고 이 사람아. 당신 퇴직금으로 투자한 거 대박 났으면 그 돈으로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 양어장이 도대체 얼마짜리야? 공무원 철밥통으로 일하면서 아름아름 부동산 투기에 참여해서 돈 벌었으면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왜 해? 내가 공무원 일하면서 뭐 뒷돈 받아먹은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 지금 내 이력에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거야? 왜 찔려? 아니, 내가 언제 흠집을 내겠다고 했어? 큰돈 만졌으면 자식들 나눠주고 마누라 나눠주고 어머님 요양병원 모시고 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해보겠다는데 왜?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족들이랑 부대 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생판 남들만 가득한 요양병원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 몇 번을 이야기해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아이 몰라요 그냥 가세요 하고 집어넣냐고. 어머님 치매라도 온 거 아니야? 이 나이에 가족들이랑 살면서 뭐 잔소리하고 병시중 두는 거 보면서 재미라도 느끼시려고? 도대체 요양병원만큼 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왜 싫다고 거절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감히 우리 어머니께 치매? 아니, 병원이 싫으실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치매 운운하는 거 보면 정말 너도 사람 덜 됐다 덜 됐어. 어머, 야, 지금 나한테 야라고 그랬어? 아이고, 이제는 하나뿐인 마누라한테 막 나가겠다 이 소리야? 아이고,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아주 별걸로 다 꼬투리를 잡고 앉아있네. 진짜 살벌하게 싸우는데 이러다가 누구 하나 머리채라도 잡겠다 싶더라고요. 슬쩍 옆에 떨렁 앉아있는 시할머니 표정 보는데 미동도 없으시는데 그게 좀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를 먹으셔서 귀가 어둡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앞에서 싸우는데 이게 안 들릴 리가 있겠어요? 아유 참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맞벌이로 너무 바빠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하도 태우셔서 폐암으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이 저였었거든요. 시할머니 보는데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솔직히 연세가 벌써 90이시고 큰 수술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고작 몇 년이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시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평생을 떨어져 살았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라는 게 은근히 움직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서로 상처만 남기는 개싸움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제 눈치, 시부모님 눈치 보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뭐 우리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한 것 같았지만요. 어머님, 아버님 그만하세요. 큰 수술까지 하시고 지금 몸도 마음도 불편하신 시할머니 앞에서 두 분이 싸우시면 되겠어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제가요. 그러면 일단 어머님의 요구도 해결되고 아버님의 요구도 해결되고 시할머니께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셨던 것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라가야, 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겠니? 네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가 불안해서 안 된다. 그리고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며느라가 너한테 모시고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그건 내가 좀 마음이 그렇단다. 아니, 말 이상하게 안 해? 내가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 건 불안해서 안 될 일이라고? 나 참, 당신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나를 그냥 집안에서 잡일이나 하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아유,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니 듣고 계신데 두 분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요. 일 그만둘게요. 그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랑 그이랑 어차피 1년 이내로 임신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대신 아버님께서 생활비 지원 조금만 해주세요. 요양병원비만큼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할머님께 들어갈 생필품 값 정도는 저에게 보내주셔야 한다 이 소리예요. 제가 뭐 돈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해주겠다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니? 너희가 임신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 생각도 해야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직 말씀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어차피 임신하면 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 임신 출산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님께도 점점 호전되실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저도 언제까지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행동은 멈춰주세요. 옆에 할머님 듣고 계신데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 뭐 우리가 말이 조금 세게 나오긴 했지만 원래 부부라는 게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아니겠니? 며느라가 네가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아유 마음은 좀 놓이긴 하는구나.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당신이 모시고 싫다고 하니까 며느라가가 대신 그 일을 하겠다는 건데 고마워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래? 애초에 당신이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요양병원에 모셨으면 끝날 일이었다는 건 생각도 못하나 봐. 그만하시라니까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물어뜯고 싸워봐야 서로 좋을 게 없다고요. 아, 제발요. 근데 남편이 글쎄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쳐다봤더니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소곤소곤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말이 시부모님께 들리지 않았을 리는 없지만 적어도 시할머니께서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죠.
남편과 제가 상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 남편도 충분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저리 싸우는 꼴을 보는 것보다야 우리가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뱉은 말이니 무조건 지킬 생각이었고 결심도 다 끝난 상태였죠.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 아니 당신이 너무 고생할까 봐 그래. 나중에 포기를 하는 것보단 지금 일찍 손을 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당신이 마음 바뀌면 내가 어떻게든 편 들어줄 테니까 고민 좀 해봐. 괜찮아. 솔직히 막말로 93이신데 얼마나 오래 더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거 고생 못하겠나 싶고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내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뭐 괜찮을 거야. 우리 할머니 생각 많이 나서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봐. 너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너 친내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말을 하겠어? 정말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셔서 바쁘셔서 저를 평생 맡아 키워주셨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저도 철없던 시절이라 할머니 한 번 더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닌 게 후회가 되어서 그래요. 제가 시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때 못한 효도 한번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부담스럽게 감동받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꼭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줄게.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생필품값 쓰고도 남을 게다. 그러면 그건 모아두었다가 며느라가 사고 싶은 거 사서 써. 내가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도 하지 말고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지원 못 해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아이고, 아까는 돈이 없네 뭐네 하더니만 그거 다 거짓말이었지. 괜히 나한테 모시게 하고 싶었으니까 너 없는 척하면서 연기를 한 거야. 그럴 거면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되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밖에 안 해. 그거 욕심이야 욕심. 며느라가 모시겠다고 마음 먹었잖아. 아, 왜 초를 치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우리 어머니께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게 먼저 아니겠어? 나는 며느라가한테 평생 마음에 빚졌다 생각하고 잘해줄 거야. 어머님, 제가 한번 힘내서 잘해볼게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 돈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서운하시다거나 눈꼴시다 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어머님께서 시할머니 모시고 사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 돈이 아깝다고 했니? 단지 집에서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건데 그 200만 원씩 받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어머님이 하기 싫다고 하시는 거 제가 대신하는 거니까 이 이상의 불평은 서로 가지지 않기로 하는 건 어떨까요? 정 그 돈이 탐나시면 어머님께서 아니 다 됐다. 탐 하나도 안 나니까 네가 알아서 잘 모시고 살아라. 시어머니가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고객센터에서 하는 일이었기에 한 달 월급이 뭐 기본급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그만두고 임신 준비 편안하게 하면서 매달 200만 원 생활비 받는 거 뭐 나쁘지 않다는 계산이 딱 굴러갔죠. 물론 그만큼 몸은 고생하겠지만 사람은 원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말이다. 충남집에 있는 짐들 여기로 옮길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오마. 거기에 짐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께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도 한번 싹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그럼 짐 찾아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시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저희가 모시고 살기엔 저희도 집 정리가 안 되어서요. 어차피 인간도 우리 집으로 갈 거고 다음 주나 되어야 정리가 될 거라고 하니까 내가 모시고 가마. 다음 주까지 집 정리 잘해서 어머님 모실 준비해.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대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왕 정리하는 거 깨끗하게 해보자는 심산으로 다 뒤집어 엎고 있는데 남편이 슬쩍 오더니만 저에게 또 우물쭈물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큰 결심했는 거 아는데 진짜 괜찮겠어? 나 어차피 하루 종일 일을 하러 나가니까 할머니랑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 당신이 이제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 밖에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할 거고 힘들 텐데. 뭐 별일이라도 있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손주 며느리인데. 시할머니께서 설마 이제 와서 그 연세에 나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실까 봐? 에이, 절대로 안 그러실걸. 이제는 뭐 어머님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시잖아. 거기다가 내가 할머니랑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나 은근히 할머니들한테 이쁨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취향 같은 거 하나하나 맞춰드릴 수 있지. 나 애교도 많잖아. 거의 뭐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네가 모셔라 하고 말 한마디 뱉어서 결국 제가 모시게 되긴 했지만 나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고객센터 특성상 매일같이 신입이 들어오고 매일같이 퇴사자들이 생기니까 일주일 만에 일 그만두는 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방 하나 남는 거에 시할머니 짐도 가지고 왔고 시할머니가 딱 집에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부엌에 있던 내 솥단지는 어디 갔냐? 솥단지요? 아마 아버님께서 처리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솥단지 찾아와야 한다.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돼. 지금 당장 찾으러 충남집에 다녀와야겠어. 멍청한 놈이 그 중요한 걸 까먹어. 아가야, 너 운전 좀 해라. 너무 황당한 요구였죠. 합가하기로 한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시할머니를 말리고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할머니 솥단지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충남에 잘 있다네요. 안 버리셨어요? 하니까 시할머니 댁을 일단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기도 하고 그 앞에 밭이 조금 딸려 있는데 땅값도 싸고 그래서 지금 팔아봐야 손해라고요. 솥단지는 무슨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쇠사슬 칭칭 감겨서 자물쇠까지 달려있다면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그 솥단지 시골집에 잘 있대요. 절대 안 건드셨대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건드릴 수도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맞다. 그거 내가 칭칭 묶어뒀다. 그게 내 목숨 같은 거니까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게야. 아가도 명심해라.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시할머니 병시중을 3년이나 들었어요. 3년 동안 저는 임신 준비도 했고 출산도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출산 휴가를 받아낸 덕분에 육아를 하면서 시할머니 병시중도 들 수 있었죠. 시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죽어도 싫다고 하셨어요. 병원이 너무 무섭다고, 소독약 냄새가 너무 싫다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저는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근데 그건 남편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시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부터 병원 가는 걸 쭉 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가기가 싫다는 거였고요.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시할머니께서는 매일 중얼중얼 숫자를 외우셨는데 4월 8일, 4월 8일 하셨었어요. 그날이 바로 작은아버님의 기일이었거든요. 본인이 점점 늙어가도 자식상 당한 거에 대한 아픔은 지워지지 않는 건지 그렇게 기일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행복한 기억도 많았죠. 제가 출산을 했으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집에 우렁차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시할머니 병시중 들지 아이 돌보지 집안꼴이 정말 말도 아니었거든요. 아주 그냥 집안이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예, 너는 이렇게 어질러 놓고 살고 싶니? 우리 아들이 팔 디딜 틈이 없겠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어머님이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적당히 치울 줄도 알고 살아야지. 집안일이 밀려있긴 하죠. 아무래도 하나 치우면 또 치울 게 생기고 정신이 없네요. 아이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다 너 핑계다. 그렇다고 퇴근하고 돌아온 우리 아들 시켜 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 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아이고 말 많다. 그럼 며느리 네가 와서 집 좀 치워주면 어디가 덧나냐? 어디 배운 게 없어서 잔소리하는 법만 배워왔지. 우리 아가가 얼마나 똑부러지게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너는 만날 친구들 만나고 백화점이나 들를 줄 알았지. 그리고 며느리네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그리 떨렁떨렁 와. 손주 이뻐서 뭐라도 하나 사오겠구먼. 아무튼 배워먹은 게 없어요. 어머님,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저한테 이런 구박을 주세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 모시고 살기 힘들다고 한 거예요. 오란데도 안 간다. 우리 아가가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데. 와서 집 청소를 할 거 아니면 당장 나가. 괜히 놀러 온답시고 밥이나 얻어먹고 가려고. 나 같으면 손주 낳아준 며느리 예뻐서 밥이라도 차려주겠다. 그날 축객령 맞고 떠난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씩씩거렸지요. 그래도 시할머니가 무섭긴 한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시할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 돌잔치 날에도 시할머니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하셨고 함께 사진까지 찍었어요. 4대가 함께한 사진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아파도 꾹 참고 병원 가기를 거부했던 시할머니께서는 결국 조용히 한밤중에 자다가 영면에 드셨어요. 저도 3년간 시어머니와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았던 기억도 참 많았거든요.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으시고 저랑 산책도 잘 다녀주셨었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제 배를 살살 만져주시기도 했었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매일같이 울어 제낄 때도 그 옆에 묵묵히 누워 있어 주셨었고 말이에요. 하나하나 추억을 하다 보니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잠시나마 정을 쌓았던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아팠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장례 잘 치르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충남집은 어쩔 거냐고 그거 팔아치우자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가치가 있든 없든 우리 애들한테 줄 거야.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 애들이 더 나이를 먹으면 땅값도 오르지 않겠어? 아니 그거를 왜 애들한테 줘? 그 집이 아무리 값어치가 없다고 해도 땅이 몇 평인데 그걸 그냥 애들한테 홀라당 넘겨버린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3년이나 고생해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정도는 보상은 받아야지. 내가 애들한테 주기로 마음 딱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어. 그 집은 애들 주라고 말이야. 본인 보살펴준 값을 그렇게라도 치르고 싶다고 일종의 구두로 유언을 남기셨다 이 말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와 셀룩거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아이, 솔직히 양심 있으면 그 집 내놔라 하고 말 못하죠. 충남집이 리모델링도 다 한 집이니까 애가 좀 크면 여름에 그 동네 가서 며칠 지내고 와도 좋을 거라고 작은 밭도 있고 하니까 주말 농장처럼 써도 되고 15분만 걸어가면 개울가도 있어서 여름에 놀기 딱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집 명의를 정말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돌려주었고 시어머니가 하도 옆에서 툴툴대길래 제가요 대놓고 꼽을 줬어요. 어머님, 제가 그 집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아, 왜 이런 것까지 욕심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님께서 저희 주라고 하셔서 주신 건데 그러면 어머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으면 됐잖아요. 받을 건 다 챙기고 싶고 귀찮은 건 하기 싫다는 어머님 심보가 너무 고약해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도 대꾸 한마디 못했어요. 그렇게 매년 여름이 되면 정말 일주일씩 가서 지내고 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시할머니의 아궁이 부엌은 못 허물겠더라고요. 워낙 애착을 가지셨던 부분이라 저도 덩달아 애착이 느껴졌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땅을 정말 좋은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근처에 도로가 뚫려서 10년 이내로 개발이 될 거라는 소문도 막 들려왔어요. 우리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목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아무리 저희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도 각별함이 있을 텐데 저희 마음대로 처분한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녹슨 쇠사슬로 칭칭 묶여있는 솥단지도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은 끊어볼까 했는데 두꺼워서 안 끊어지더라고요. 전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쓱 살펴보니까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가 숫자 4자리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시할머니가 매번 4월 8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0408을 입력했더니만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동안 왜 생각 못했었는지. 남편이랑 저랑 시아버지까지 셋이서 그 쇠사슬을 풀어서 소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상상 초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꽁꽁 싸맨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가 섞여서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간간히 1,000원짜리도 보이고 5,000원짜리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시할머니께서 돈이 생기면 저금통처럼 모아두신 것 같았어요. 그 큰 솥에 말이죠. 이게 다 뭔가 어리둥절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팍 터트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렇게 서글프게 흐느끼세요? 이 돈이 뭔지 아시겠어요? 할다마다 이 돈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 이렇게 여기 모아두셨었네. 이 돈 말이다. 내 동생 죽고 난 뒤에 받은 사망보험금의 합의금 같구나. 거기다가 잔돈들도 간간히 보이는 걸 보면은 그동안 내가 용돈 들인 것들 쓰다 남으면 죄다 여기 모아두셨던 모양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돈이라도 펑펑 쓰시지.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두셨을까. 그래서 내 솥단지 하시면서 그리 찾으셨던 건가. 아이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작은 아버님의 보험금, 합의금이라는 거예요. 야밤에 길을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는데 가해자가 살려달라고 자식이 둘이나 있고 어쩌고 하면서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는 그 읍소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고 큰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었다는 거예요. 분명 통장에 보험금이랑 합의금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어장 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시할머니가 빈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다 써서 없다 하셨다는데 그 돈을 이 솥단지에 넣어두셨던 것 같다는 거죠. 저희 부부한테 이 집 넘기라고 했던 것도 시할머니의 유언이었으니 아마 이 돈을 모시고 산 우리 부부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싸매고 있던 돈이었는데 이 돈 저희도 못 받아요. 나는 이 돈에 욕심 하나도 안 난다. 애초에 어머니께서 다 쓰신 줄 알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욕심이 나겠니.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너희들을 위해 증손주를 위해 일부러 이 집을 증여하면서까지 남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본인도 못 쓰셨겠지. 아들의 목숨값이었는데. 그러니 너희가 아이 키우면서 값지게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대신에 네 시애미한테는 비밀로 해라. 이 돈까지 받아간 거 알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예,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감사히 쓰겠습니다. 저희도 이 돈 생겼다고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 저희 자식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 돈 감사하게 받았고 좋은 값에 집도 넘기게 되어서 넉넉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현금이 그 안에 있었던 건 꿈에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돈이 굴러들어 오게 된 거죠. 시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 키우는데 잘 써보려고 합니다. 고작 3년밖에 못 모셨음에도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황송한 기분까지 들어요. 시아버지의 조언대로 시어머니한테는 평생 비밀로 해야겠지요. 그래야 정말 시할머니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영원히 가슴에 담고 시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남편과 아이 잘 키우며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